광범위한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데이터 핸들링을 했는데 보통 이제 데이터 전처리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델이라는 거를 개발을 합니다. 개발하기 전에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모델을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 평가를 합니다. 평가 및 튜닝.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은 배포를 해요. 그 다음 서비스를 합니다.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전처리를 합니다. 이 과정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한 건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근데 참고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모델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선형 회계라든지 뭐 로지스틱 회계라든지 예측 모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모델들을 개발하는 과정인데, 보통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많이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 여러분이 딱히 할 게 별게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만 딱 여러분들이 잘 갖고 와서 넣어주면은 최상의 모델이 만들어서 나옵니다. 요새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뭐라고 해야 될까? 간단한 원리랑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쓰이는지 정도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천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다? 여기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것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옛날에 비해서 지금 AI라는 분야에서 모델 개발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모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이 AI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델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라든지 기본적인 내용 학습을 해서 어떻게 이 AI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지고 서비스에 활용이 되는지 대략적인 큰 그림은 저희가 진행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1, 2, 3 그 과정에서는 모델이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는지 그 내부적인 원리를 파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 5, 6 과정이 이 전체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집도 할 거예요. 수집도 크롤링을 만들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 할 거예요, 다. 근데 지금은 일단 전처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 모델 학습, 평가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왜 자동화가 됐냐면 하는 일이 되게 반복적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되게 단순한 문제, 단순한 데이터로 먼저 프로세스를 익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프로세스에 먼저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떤 이론적인 면보다는 어떤 모델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프로세스 과정 그 자체를 몸에 일단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후가 편해집니다. 당연히 그 사이사이에 항상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판다스는 계속 쓰게 될 겁니다. 판다스 연습은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콜앱을 하나 세워볼게요.
머신러닝 개요입니다. 자, 일단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기존의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가 다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대충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네 라고 결론 내린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주면은 얘가 모르던 데이터여도 그 기존의 패턴을 토대로 얘는 이 패턴 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쯤 되겠네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론적인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서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지도학습은 어떤 데이터의 패턴을 주고 이 패턴은 답이 요거야 라고 해서 패턴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답을 알려주니까 지도하는 거죠. 유도하는 거죠. 그 답을. 지도학습이고. 그런 답 안 알려주고 그냥 데이터 던져주고 네가 이 데이터 한번 분류해봐 라고 하면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데이터끼리 분류를 해줘. 비지도학습이에요. 비지도학습보다 지도학습이 훨씬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 지도학습에서는 회귀와 분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회귀는 수치 예측이고요. 분류는 범주 예측입니다. 회귀는 1년 뒤에 집값이 얼마냐, 어떤 회사의 10년 뒤에 주가가 얼마냐, 10년 뒤에 대한민국 10세 미만 아이의 평균 키는 얼마냐, 이렇게 수치를 예측하는 거예요. 분류는 어떤 데이터를 줬을 때 이게 A냐 B냐, 이게 스팸이냐 아니면 정상 메일이냐, 암이냐 악성종양이냐 양성종양이냐, 이게 분류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주 예측하는 거예요. 두 개로 이해하시면 돼요. 비지도학습보단 지도학습으로 가고요. 지도학습에서는 회귀와 분류로 간다. 그리고 여러분 딥러닝 있죠? 딥러닝도 회귀랑 분류예요. 그냥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하시려면 머신러닝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돼요. 이론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 데이터를 불러올 거예요. 캐글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일단 여기를 한번 가입을 해주시죠. 자, 구글 계정 있으면은 구글 계정으로 연동이 되실 겁니다. 자, PC라고 쳐보세요. PC. 그 다음에 보시면은 PC 마켓이라고 있어요.
요거 데이터를 쓸 겁니다. 굉장히 데이터 양이 적고 간단해요. 하지만 그 머신러닝의 그 프로세스 있죠? 그거를 익히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올려주시면 되겠죠, 콜앱에. 네, 자, 그리고 필요한 거는 판다스. 몬타이, 애플롤립, 시보. 자, 일단 제가 순서를 한번 적어볼게요. 보통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냐면, 당연히 뭐 데이터 로드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탐색적 분석이 들어갑니다.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이게 전처리에는 결측치를 처리하는 것도 들어가겠죠. 피처 엔지니어링은 학습을 시키고요.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이 작업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작업의 작업의 한 60%는 여기가 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한 20%? 여기가 한 10%? 나머지가 다 가져가겠죠, 나머지 10%가 여기 4시 가져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진짜 잘 다루셔야 돼요. 자, 일단 데이터 로드를 할게요. 너무나 간단하죠. pd.read cs. 자, 해서 데이터 로드 끝난 거고요. 자, 탐색적 분석은 뭐냐면 탐색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빠르게 붙어본다는 얘기예요. 보통 여기서 시각화가 많이 들어가고요. 보통 제가 처음에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데이터를 얻자마자 하는 일이 무조건 이렇게 헤드 해서 한번 보고 테일 한번 해서 보고 물론 이제 요 그 콜앱 환경에서는 그냥 PC하면은 자동으로 헤드, 테일 보여주죠.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체 다 보면은 너무나 데이터가 한두 개가 아닌데 빠르게 훑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헤드랑 테일을 원래 하는데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보여달라고 하면은 알아서 해서 보여줍니다. 아, 그럼 이렇게 생겼네 대충.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고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바로 뭐 하냐면 인포를 합니다. 아, 자, 전체 개수가 159개인데 전체 다 159개 그 넌널 결칙치가 없는 결칙치가 하나도 없는 159개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스페시스는 오브젝트 문자열이고 나머지는 숫자열. 컬럼명만 봐도 이게 뭔지 아시죠? 뭐 길이, 무게, 물고기의 뭐 길이, 무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칙치 없고 요런 컬럼들이 있구나. 참고로 여러분들 이 컬럼에 대한 설명을 태그에 나와 있습니다. Name of fish, weight of fish in gram, weight, 그죠?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describe. 이게 평균, 편차, 그리고 4분위, 최대값. 자, 여기서는 딱히 이상치로 보일 만한 건 딱히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클린한 데이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쭉 훑어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할 거잖아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이런 흐름, 의식의 흐름을 탈 것 같은데, 자, 바로 분석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일단 어종을 지금 저희는 연습을 하는 단계니까 어종 분포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어종 분포 어떻게 보죠? 히스토그램이잖아요. 그래서 sns.histogram 그 다음에 x는 species. 자, 이거 코드 하나 새로 열어서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퍼치, 파이크, 스멜트 여러 개가 나오는데 브림이랑 퍼치랑 카운트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제일 많다는 뜻입니다. 데이터가 제일 많은 거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저희가 일단 처음에 분석을 할 때는 어종이 되게 다양한데 2개의 어종만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바로는 브림이랑 퍼치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 2개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한번 또 따져봐야 되는 게 이 2개가 특성이 명확히 분간이 되냐라는 게 또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둘의 특성이 다 비슷하면 크기도 비슷하고 무게도 비슷하고 하면은 굉장히 분류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2개의 특성을 한번 보죠. 자, 특성은 뭐가 있죠? PC.columns 이게 다 특성입니다. 머신러닝에서 말하는 특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특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피처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그냥 컬럼입니다. 컬럼.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이에요. 하나의 컬럼이 하나의 피처입니다. 그래서 컬럼을 보니까 어종이 있고, 무게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 너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쓰면 되는데 역시 저는 특성을 2개만 뽑을 거예요. 자, 왜냐면 시각화를 하려면 변수가 2개가 필요하죠. 이거 4차원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인지할 수가 없잖아요. 3차원은 3D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보통은 2차원으로 그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변수를 그래서 2개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우리가 모델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이고, 모델은 이게 2차원이든 3차원이든 100차원이든 다 연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해가 목적이니까 일단 보통 2차원으로 먼저 그려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특성을 2개만 선정을 할 거예요. 자, 이거 뭐 특성을 고르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랭스 2, 3, 4는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요거 셋 중은 하나만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무게랑 높이인데 높이도 길이랑 약간 뭔가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 너비, 그러니까 길이랑 보통 물고기 길이 잴 때, 그러니까 월척 그거 따질 때 길이로 재잖아요. 길이랑 무게로 2개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임의로 정하긴 했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이 특성이 아까도 보셨다시피 컬럼이 많으면 수백 개 되잖아요. 이거를 사람이 다 못 쓰잖아요.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선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제일 좋은 거는 도메인 짓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 잠깐만 좀 적어 놓을게요. 풍부한 전문 지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같은 물고기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어부라든지 이 물고기에 관련돼서 좀 전문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물고기 박사들. 그런 사람들은 어종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물고기의 어떤 부분이 가장 어종을 가르는데 중요한 부분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무게랑 길이가 어떤 어종을 가르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그럼 바로 알겠죠. 그 사람들은 연구자들이니까. 또는 경험에 녹아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선별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써서 학습시키면 잘 나올 거야. 그런 걸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는 물고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은 당연히 기술자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있는 그런 도메인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사하는 그 머신러닝 분야, 위류면 위류, 제조면 제조, 여러분들이 그 전문 지식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회사 가시면. 근데 어쨌든 전문 분야 그 지식을 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관계수 분석이에요. 이게 통계적 방법인데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수치로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도메인 지식이지만 아니면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선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여기서 처음 나온 개념인데, 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는 요런 함수가 있어요. 밑에다 쓸까? 자, 상관계수 매트릭스라고 해서 그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와요. 웨이트.
랭스 투 랭스 투.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주 대각선 방향으로는 같은 변수끼리 대조를 하고 있는 거고, 요 웨이트랑 랭스 1은 얘와 얘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웨이트와 랭스 2는 얘와 얘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의 의미는 1과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의미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는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완전 같은 거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0.91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걸 이제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고, 양의 상관관계는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음수는 안 나왔는데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0.9가 나왔다. 얘가 마이너스 0.9면은 얘가 커질 때 얘는 작아진다는 뜻이죠. 어쨌든 어떤 하나의 변수가 움직일 때 다른 변수도 같이 움직이는 게 이제 상관관계잖아요. 그래서 패턴이 얘가 움직일 때 얘가 패턴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수치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높은 걸 한번 골라볼까요? 자, 근데 랭스랑 랭스끼리는 다 비슷한 개념인 것 같으니까 뺄게요. 웨이트가 좀 물고기한테 좀 중요한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하이트랑 위드보다는 랭스 쪽이 좀 더 수치가 높죠. 두 개의 상관관계가 더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웨이트랑 랭스 1, 2, 3 아무거나 선택할게요. 1번으로 할게요. 1번. 비슷한데 1번으로 할게요. 그래서 웨이트와 랭스 1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랑 랭스 1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선택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어종을 일단 특성은 웨이트랑 랭스 두 개 선택을 하기로 했고, 그럼 이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두 개의 어종, 아까 뭐였죠? 터치랑 브림이었던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자,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볼 때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시각화할 때 산점도를 많이 쓴다고. 자, X축에다가 그 길이를 넣겠습니다. 길이면 랭스 1이죠. Y축에다가 웨이트. 같이 그려줬네. 이거를 역시 밑에다가 그리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뭔지 모르죠? 그럴 때는 휴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어종별로 보여줘. 자, 그럼 이제 물고기가 되게 많아서 좀 보기가 힘들긴 한데, 다음 여기서 한 번만 볼게요. 불이 파란색이고요. 퍼치는 보라색입니다. 자, 그럼 보라색이랑 파란색이랑 많이 섞여 있죠. 섞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이 보라색이랑 파란색은 특성이 약간 겹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어종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 모델이 제대로 분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른 걸 선택을 할게요.
자, 이 보라색 같은 경우는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분류하기가 좀 어렵고, 자, 이 갈색이나 파란색이 조금 몰려있죠. 그래서 전 파란색을 한번 잡아볼 거고요. 일단 불임이죠. 얘랑 가장 떨어져 있는 부분이 분홍색 아닙니까? 스멜트. 그래서 이 두 개를 잡아보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가 좀 많다 싶으시면 이거를 여기서 한번 걸러내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여기서 스페시스가 불임인 거.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선정을 했던 게 퍼치였죠. 이거를 PC에다 다시 넣어서 요거를 불임 퍼치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얘를 넣어주면은 두 개만 나오겠죠. 이렇게 섞여 있어요, 저도. 근데 여기서 여기를 스멜트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분류를 확실히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요런 좀 근거들을 바탕으로 좀 선정을 했고요. 이렇게 뭐 시각화나 기본적인 간단한 처리를 통해서 내게 필요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탐색적 분석.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할 게 되게 많습니다. 이런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작업도 해야 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등등 할 게 많습니다. 또 이것도 있죠. 등등.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해보죠. 학습용 데이터랑 테스트용 데이터를 분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의 개념은 이게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꼬맹이 하나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델이 하나 있는데 꼬맹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꼬맹이한테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주는 거예요. 문제 풀라고. 그래서 문제집을 막 여러 개 주면은 꼬맹이가 문제를 많이 풀겠죠. 많이 푼 만큼 실력이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공부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해야 되죠. 보통 시험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당연히 시험 문제는 얘가 공부한 데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한 데서 나오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동일한 문제가 나오면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시험용 데이터랑 공부용 데이터를 따로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은 그 비율이 일반적으로 좀 자주 사용되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답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쓴다라고 좀 정해진 비율이 있긴 합니다. 7대 3, 7.5 대 2.5, 8대 2. 자, 여러분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건데, 그럼 정하는 기준은 뭐냐? 여러분들이 많은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요렇게 7대 3으로 분리해서 시험 보고, 7.5 대 2.5로 해서 시험 보고, 8대 2로 시험 보고 해가지고 계속 해보셔야 돼요, 실험을.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걸 선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뭔가 이론적인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컴퓨터가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는 돼도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100% 이해는 안 되거든요, 사람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성능이 들쭉날쭉 하는구나 라고 대충 사람이 파악한 다음에 그 부분을 막 숫자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데 요새는 자동화로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걸 컴퓨터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여튼 이런 작업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전체 데이터의 개수에서 내가 만약 7대 3으로 할 거면은, 그죠? 전체 개수의 70%의 그 인덱스를 구하셔야 돼요. 나머지 30%의 인덱스를 구하셔야겠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코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scikit-learn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원래 이런 거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비율 구해가지고 인덱스 직접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잘라서 직접 하셔야 되는데, scikit-learn이라는 그 라이브러리죠. 판다스 같은 도구예요. scikit-learn에서 모델 셀렉션 이라는 패키지에 이런 걸로 제공을 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까먹으시면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함수인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넣어야 되는 거는 학습 자, 뭐라고 해야 될까? 문제집이라고 할까요? 문제집? 아까 제가 문제집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정답. 그렇죠? 이게 문제집이 있고 나중에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율. 문제 비율. 뭐라고 해야 될까? 난수 결정수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4개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다 함수 안에다가 집어 넣어 주셔야 돼요. 자, 문제집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문제예요. 전체 문제. 근데 전체 문제를 학습하는데 다 쓰면 시험을 못 보죠. 그래서 전체 문제라고 할게요. 전체 문제와 그 전체 문제에 대한 정답인데, 전체 문제에서 애 공부시킬 거 학습이라고 해요. 학습 공부할 문제를 따로, 그 다음에 시험 볼 문제 따로 분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리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난수 결정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테스트 실험을 할 때마다 이 문제랑 정답이 계속 바뀌면 이게 일관되게 우리가 테스트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난수를 딱 한 번만 발생시킨 다음에 그 난수
계속 유지시키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쪼개지는 것만 한번 볼게요. 전체 문제는 브림 스멜트 요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정답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정답을 따로 사실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 길이와 무게를 가지고, 길이와 무게 두 개를 줬을 때, 얘가 스멜트인지, 브림인지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이제 모델이. 자,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지금 그럼 정답이 원래는 어종이 돼야 되겠죠. 문제는 길이와 무게가 돼야 되겠고요. 그렇죠? 왜냐면 길이, 무게를 딱 제시하고 이게 뭐하게 하면은 얘가 그거 브림이요 해서 맞춰야 되잖아요. 정답은 어종이 돼야 되는데 어종을 지금 우리가 따로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분리를 해야 돼요. 문제는 길이와 무게고요. 그 다음에 7대3으로 할까요? 7대3. 그럼 트레인 사이즈를 7로 잡아주시면 0.7로 잡아주시면 반대로 여기 테스트 사이즈를 0.3으로 잡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난수 결정수는 랜덤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 제가 42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2로 했다. 제 결과랑 여러분들 결과가 달라요. 근데 42로 똑같이 하시면 제 결과랑 여러분들 결과가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주구장창 쓸 거니까 딱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싫어도 이게 몸에 익게 되실 거예요. 계속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4개가 나와요. 학습용 데이터. 전체 데이터의 70%인 학습용 데이터. 그리고 그 학습용 데이터의 정답. 그리고 시험 보기 위한 시험용 데이터. 그리고 그 시험용 데이터의 정답.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확인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34개. 학습용 데이터는 34개고요. 테스트용 데이터는 34개. 자, 뭔가 좀 이상하네. 자, 요거